노르웨이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그 시기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 정상회담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헝가리 다뉴브 강에 침몰한 뒤 인양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에 대한 우리 구조대의 선체 내 정밀 수색이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유람선 인양 이후 처음으로 수습된 시신은 60대 한국인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지만 국회 정상화 협상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고 한국당은 경제실정 청문회를 받아들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을 잃게 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의석은 113석에서 112석으로 줄게 됐습니다. 해외 명품 밀반입 혐의를 받는 한진과 모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중국산 부품 325억 원어치를 수입해 국산으로 표시한 뒤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내 6월 내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도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회담 결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대통령이 어제 오슬로 포럼에서 이달 내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희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개최 가능성에 대한 언급까지 나온 거네요. 네, 오늘 솔베르크 노르웨이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했고 또 양국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기자들은 어제 문 대통령이 이달 내 4차 남북 정상회담을 바란다고 말했는데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이달 내에 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가능할 것인지는 자신도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5월 남북이 짧은 기간에 연락해서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달 내에 김정을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자신은 시기와 장소,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를 선택할지는 김 위원장에게 달렸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기자들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근 보낸 친서의 내용이 단순히 6.12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북미 정상의 만남 여부가 구체적으로 담겼는지를 문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미국 측에 알려준 친서의 내용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은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것 이상을 자신이 밝힐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슬로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조속히 만날 것을 자신이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문 대통령이 언급한 김 위원장 친서의 흥미로운 내용이 북미 정상의 톱다운 외교 재가동을 담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 노르웨이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앞서서 한국 노르웨이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갖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특히 두 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강국인 점을 고려해서 미래형 친환경 자율주행 선박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공해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의 생산과 활용, 저장 기술 개발 등 수소 경제 실현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양국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과학기술 정책을 공유하고 연구자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구 개발을 함께 지원해서 신산업 분야의 혁신 기술 협력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두 정상은 또 지속 가능한 복지사회 건설을 목표로 성평등과 포용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서 상대국 근로자에 대한 연금 수급권 등의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솔베르그 총리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확고히 지지해줬다면서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 국민에게 큰 도움과 힘이 될 거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네, 헝가리 다뉴브강에 침몰했던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에 대한 우리 구조대 선체 내 정밀 수색이 조금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는 인양이 완료된 이후 처음으로 시신이 추가로 수집됐는데 60대 한국인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수 기자. 네, 국정입니다. 네, 법리 검토 때문에 좀 시간이 지연됐는데 우리 구조대가 선체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수색 작업을 시작을 한 겁니까? 예, 조금 전에 직접 정밀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어제 채펠섬으로 옮겨진 허블레아니호 안으로 들어가 실종자 수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헝가리 당국이 증거 조사 등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서 우리 구조대 진입을 불허해 무산됐는데요. 이후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4시 선실 수색이 가능하다고 헝가리 당국이 통보를 해왔고요. 이에 따라 오후 4시 이전부터 송승근 헝가리 주재 우리 대사관 국방부관과 잠수사들, 통역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승합차를 타고 채펠섬에 도착해 대기를 했습니다. 헝가리 경찰은 어제 수색견까지 동원해서 선실 내부를 조사했지만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우리 정보합동신속대응팀이 밝혔습니다. 네, 추가로 시신 한 구도 수습이 됐는데 그 이야기도 전해주시죠. 네, 외교부는요, 추가 수습된 시신이 60대 한국인 남성으로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추가로 시신이 발견된 것은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새벽 1시 35분쯤입니다. 침몰 유람선을 인양한 지 하루 만에 추가 시신이 수습된 건데요. 사고 현장에서 하류 방향으로 110km 떨어진 벨츠케에서 수상수색 중이던 경찰이 발견해 수습을 했습니다. 이 시신이 한국인 탑승자로 확인이 되면서요. 한국인 사망자는 23명으로 늘고 실종자는 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계속 이 보석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가해 선박 바이킹 시기노 선장 우려한 것대로 이 보석 결정이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유리 선장은요, 우리 돈으로 6천여만 원 정도를 내야 하고 전자발찌를 찬 채 부다페스트를 벗어나지 않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번 보석을 허용하는 대신에 일주일에 2번 유리 선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도 부과했습니다. 유리 선장은 이미 보석금을 지불했는데요. 오늘 중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고 정보합동신속대응팀이 밝혔습니다. 앞서 헝가리 검찰은 보석 결정을 철회해달라면서 항고를 했지만 기각이 됐습니다. 특히요, 유리 선장이 사고가 난 후 휴대전화 데이터를 모두 삭제해서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보석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네, 이번 보석 결정으로 부실 수사 논란이 거세지지 않겠습니까? 예, 헝가리 수사당국은 유리 선장에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킹 시기노가 사고 때 후진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도 뺑소니나 안전조치 미흡 혐의를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후 바이킹 시기노를 억류하지 않고 곧 운항에 나서도록 했다가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뒤늦게 헝가리로 불러들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시기노가 추돌사고 부위를 새로 칠하면서 제기된 다른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당국은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헝가리 정부와 사법당국을 향해서 유리 선장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인천구와 김포 등 전국의 주요 공항과 항만 11곳에 국경 검역 실태를 일제 점검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의 휴대폰을 검색하고 축산 관계자 소독과 선박, 항공기 내 남은 음식물 관리 등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일제 점검에서는 여행객이 축산물을 소지하고 입국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역 탐지견을 투입했으며 항만에서는 휴대폰을 전수개장 검사했습니다.
네, 이렇게 치사율 100%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북한으로까지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 북한으로 확산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남쪽으로 내려온다고 한다면, 그 가정을 한다면 이제 양돈 농가에도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겠죠. 네,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모시고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상황과 방역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일단은 차단의 총력을 다하고 있고 방역 대책을 수립한 상황인데 혹시 모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직접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라고 줄여서 말을 하던데 예. 어떤 질병인 건가요? 지난 1920년대 네.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발병을 해서 50년대 후반에 유럽으로 전파가 됐었고요. 그러다 이제 유럽에서 한동안 잠잠했는데 90년대부터 다시 지금 발병이 돼서 계속 그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작년에 중국에서 8월에 처음으로 발생을 했고요. 말씀 그대로 예방약 그러니까 백신도 없고 또 치료약도 없는 발병하면 한 2일부터 이제 한 10일 그 사이에 100% 폐사를 하는 대단히 위험한 바이러스성 또 대지에만 발병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막아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관건이겠네요. 차단 네. 외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그런데 상황입니다. 지금 그 바이러스가 북한까지 확산을 하면서 우리 턱밑까지 왔거든요. 바이러스가. 지금 북한은 어떤 상황인 겁니까? 북한이 이제 공식적으로 뭐 발표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북한은 지난 5월 23일 국영 농장인 자강도의 한 농장에서 최초로 발생을 해서 99마리 돼지를 사육을 했는데 그중에 77마리, 77마리가 ASF에 감염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고요. 네. 뭐 모두 살처분을 했다고 그렇게 이제 국제 수의기구에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5월 23일 발병했다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뭐 보고는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저희들이 정확히 알기는 없습니다만은 추정키에 우리와는 사육 체계가 북한이 좀 다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개별 농가에서 키우는 돼지들이 있고 또 이제 우리처럼 대규모 사육 농가에서 키우는 돼지들이 있는데 대규모 사육 농가에서 키우는 이제 이 돼지들은 주로 국영 농장이라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예. 거기는 뭐 철저히 방역이 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 다만 개별 농가에서 키우는 부업 축산 예. 그 돼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감염 우려가 크지 않느냐, 취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식 보고된 건은 이제 세계 한 건, 동물보건기구의 한 그렇습니다. 건이지만 이낙연 총리는 이 말만 믿지 말고 그래도 방역에 총력을 다하자 그러면서 접경 지역에 3번이나 총리도 방문한 것으로 네.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지금 보면 군사반 분계에서 남쪽 2km 네. 밑으로 내려오면 멧돼지 같은 경우도 사격도 할 수 있다. 네. 유엔사 동의를 얻었다. 좀 그만큼 방역을 좀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방역은 뭐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예. 또 다소 과할 정도의 조치를 취하는 게 기본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북한은 어떤 상황이냐 이걸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때는 가장 안 좋은 상황을 추정하고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나간 게 맞고요. 네. 또 총리님께서 이제 접경 지역 최근에 이제 몇 차례 다녀오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멧돼지를 통한 또 감염도 그런 사례가 유럽에 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도 이제 북한에 있는 멧돼지가 넘어올 경우 남하에서 또 이제 우리 집돼지와 가축과 이제 접촉이 되었을 때 예. 발병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이제 차단 방역을 해야 된다는 강조를 하셨고 또 그런 노력들을 뭐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병 지역에서는 그 멧돼지를 차단하는 것 말고 다른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북한 출입자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도 이제 소독 조치를 잘해서 대인 어떤 전파 예. 또 막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역 조치가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주로 이제 국경 방역이라고 국경의 차단 방역이라고 저희들이 부릅니다만은 인천공항을 비롯한 공항 그리고 항만 지역에 철저하게 이제 축산물이 그 항만이나 공항을 통해서 우리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막는 노력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항만과 공항은 2중, 3중의 차단막을 치고
엑스레이를 통한 철저한 유관 검사, 그리고 필요하면 개장해서 확인, 또 아울러 탐지견을 동원을 해서 예. 공항에는 이제 직접 탐지견이 이제 냄새로 또 찾아내고 이렇게 해서 뭐 거의 뭐 공항에서는 현재까지는 뭐 완벽한 수준에 가깝게 막아내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 인수 공통 감염병은 아니고 오로지 그렇습니다. 돼지에게 돼지에만 발병하는. 발병. 그래서 70도 이상으로 30분 이상만 끓이면 뭐 실제로 이제 감염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뭐 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람에게는 뭐 문제가 없고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접촉을 통한 전파는 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농장에 근무하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향에를 다녀올 수가 있거든요. 다녀오면서 이제 다시 축산 현장에 투입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인적 접촉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5일 정도 시간을 정해서 격리했다가 농장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금 그렇게 5일씩 격리를 시키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동아시아에서 이제 발생한 것이 지난해 8월이었고, 그렇죠. 그런 지역들을 고향을 다녀온 지금 그러니까 분들은 중국에서 발생을 해서 금년 1월에 몽고에서 또 발생을 했고요. 또 3월에 베트남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발병을 했고, 그다음에 11개월째 이게 지금 전혀 끝나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면 장기전에 좀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상당히 장기전으로 이미 뭐 돌입했다고 봐야죠. 중국 같은 경우 8월 초에 발병을 해서 지금 중국의 거의 전역에 모두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베트남이 지금 중국 접경 지역에서 발병을 해서 지금 전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닿아 있는 북한을 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이 백신이 없다 보니까 한번 걸리면 죽는다 이런 바이러스로 알고 있거든요. 또 아까 뭐 항만이나 공항 측에서는 차단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지만 불법 축산물 때문에 많이 적발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미 뭐 한 20여 차례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휴대품 중에 축산물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돼지고기 가공품들, 만두, 햄, 소세지, 또 햄버거 패티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20여 차례가 적발이 됐고요. 그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이 바이러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멸한 바이러스 그 대신에 가공하는 과정에서 사멸은 했지만 유전자는 검출이 됐죠. 그러니까 이미 중국에서 들어오는 축산물 중에 상당히 오염된 ASF에 오염된 그런 축산 가공품들이 유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지금 외국에서 축산물은 가져오지 못하도록 금지를 하고 있고요. 가져올 경우에 이제 신고를 않고 불법으로 가져오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이번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ASF가 발병한 나라에서는 가져오다가 이제 적발이 되면 첫 번째는 500만 원 과태료가, 두 번째 750, 세 번째는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아주 단계별로 그렇습니다. 하는 거군요. 횟수별로 이렇게 횟수별로 한 번이면 500, 두 번이면 750, 세 번이면 1,000. 점점 가중되는. 지금 보면 돼지고기 가공품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례를 보면 눈에 띄는 게 캄보디아인이 소고기 육포를 또 갖고 오다가 반입하다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던데, 이게 소고기 가공품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소고기 가공품, 모든 축산물이 다 금지돼 있으니까. 이 이제 소고기는 돼지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캄보디아인이 가져온 경우에 과태료가 100만 원입니다. 뭐 알면서 갖고 오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 중에 모르고 육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또 갖고 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 잔반 급여하는 부분에서도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잔반 급여를 전면 금지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농가들도 반발을 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잔반보다는 사료가 더 이제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잔반 급여를 하고 있는 농가가 257개 농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가 이 자가급여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수거를 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경우고요. 예. 또 이제 잔반을 처리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게 한 84개 정도 있는데 그 회사를 통해서 또 급여를 하는 또 농가도 있습니다. 근데 회사를 통해서 대규모로 급여를 하는 경우는 방어가 가능하죠. 끓이면 되니까. 예. 그런데 이제 자가 급여를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금지는 7월부터 하게 되는데 자가 급여에 한하여 금지를 합니다. 자가 급여에 예, 한해서. 그래서 네. 이제 7월부터니까 6월 한 달 동안은 농협중앙회에서 배합 사료를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대한 방역 대목에서 좀 놓친 질문이 있는데 네. 북한이 아직 우리 정부 협조 제안에 답이 아직 없는 겁니까? 여전히? 이제 저희들로서는 이제 북한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차단을 잘해야죠. 그게 우리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방역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을 했고 네. 아직까지 이제 답은 없습니다만은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그 의사가 전달되나요? 사이에 네. 우리와 북한의 사이에 OIE라는 아까 국제 수의기구가 있습니다. 네. 국제기구가 거기를 통해서 아마 무슨 조치들이 앞으로 있지 않겠느냐 그런 좀 저희들은 희망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의가 온다고 하면 어떤 협력을 통해서 같은 우선 이제 공동 방역에 나서는 겁니까?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되고요. 또 뭐 치료약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발병을 했을 경우에 확인이 되면 사체 처리를 비롯한 살처분 또 사후 조치 이걸 이제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차단 노력 뭐 이런 것들이 협조가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뭐 중국은 돼지 농가들도 뭐 엄청난 규모의 돼지 사육 농가가 있을 텐데 지금 중국에선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퍼졌단 말이죠. 예. 이러면서 돼지고기 공급 감소 혹은 가격 폭등을 우려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저희들도 이제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예.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지금 충분한 돼지고기 비축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이제 중국산 돼지 가격이 폭등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국에서 많은 양을 수입을 하면 간접적인 영향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막는다 하더라도 예. 그렇지만 다행스럽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비축량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또 다행스러운 것은 또 중국하고 우리하고 선호하는 돼지고기 부위가 다릅니다. 우리는 뱃살, 삼겹살 중심으로 많이 소비를 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뭐 코, 꼬리, 뭐 족발 같은 이제 특수 부위를 주로 소비를 많이 하고 예. 또 발 부분도 중국은 뒷다리 부분을 많이 선호하고 우리는 앞다리 부분을 선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선호 부분이 달라서 서로 차별적으로 뭐 수급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현재도 네. 지금 돼지고기 가격이 뭐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뭐 먹을거리 중에 이제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수급 문제를 질문 드렸는데 예. 나오신 김에 지금 쌀 생산 과잉 부분 또 양파도 지금 공급 과잉으로 생산 농가가 비상이거든요. 이 네. 두 가지 대목을 좀 나오신 김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책에 대해서. 쌀은 뭐 매년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수급 과잉에 네. 과잉 생산에 뭐 여러 가지 홍역을 알아왔는데 작년에 다행스럽게 이제 수급 조절을 잘해서 비교적 쌀값도 높게 유지를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 가장 큰 기여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전에 생산 면적을 좀 조정을 해서 적절하게 생산을 유지해 나갔던 것이 이 작년에 쌀값을 지킨 가장 비결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금년에도 그래서 이제 생산 사전 조정제 뭐 작년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로서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양파 문제는 뭐 비단 양파뿐만 아니고 뭐 채소류가 다 지금 소비가 감소하면서 상당히 지금 과잉 생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파의 경우는 생산 면적은 늘지 않았습니다. 네. 생산한 면적은. 근데 워낙 작황이 좋아가지고 예. 현재 전체적으로 이제 약 15만 톤 정도 과잉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시장 가격이 도매 가격으로 봐서 한 1,000원 이상은 키로당 돼야 되는데 현재 4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정부로서는 정부로서는 과잉된 물량을 현지에서 산지 폐기를 비롯해서 시장으로부터 격리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요. 예. 현재 12만 톤 정도를 모두 격리를 하고 또 외국에서 수입해왔던 게 보통 한 3, 4만 톤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물량을 끊었기 때문에 예. 과잉 물량을 뭐 전량 해소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그렇게 대책을 격리한다는 하고 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이죠? 우선 네. 창고에 보관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요. 비축이라고 그러죠.
또 거기에 덧붙여서 필요하면 직접 이제 수확을 하지 않고 산지에서 그냥 갈아엎는다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산지 폐기를 하는 것도 같이 이제 두 가지가 네. 가장 큰 이제 시장 격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짧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우선 축산 농가, 특히 양돈 농가는 가급적이면 이 발생 국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를 비롯한 그런 나라에 방문을 좀 자제하는 게 좋겠고요. 불가피하게 가더라도 절대로 축사에 가서는 안 됩니다. 또 일반 국민들도 이제 외국을 가시게 되는데 가셔서 축사나 축산물에 대한 접촉을 금지를 하시고 또 귀국하실 때 뭐 휴대폰으로 축산물을 절대로 사와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 준칙을 좀 지켜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축사를 관리하는 축산 농가에서 네. 철저한 소독 조치, 출입하는 차량, 출입하는 사람, 또 뭐 심지어는 사료에까지 전부 훈증 내지는 소독 조치를 좀 취해서 차단을 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최고 수준의 방역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속보가 있었죠. 다음 달 임기를 마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뒤를 이을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군이 모두 4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최종 후보자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속보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전준영 기자. 네, 전주정입니다. 네, 차기 검찰총장 경쟁 4파전으로 좁혀졌더라고요. 네, 조금 전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 후보군을 추려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습니다. 사법연수원 19기인 봉욱 대검찰청 차장, 20기인 김호수 법무부 차관과 이금로 수원 고검장, 23기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까지 모두 4명입니다. 먼저 봉욱 대검 차장은 대검 공안기획관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정책 기획 역량이 뛰어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히고 검찰 대내외적으로 신망이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김호수 차관은 풍부한 특별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초대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내는 등 검찰 수사 역량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공안통으로 알려진 이금로 고검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파이시티 비리 사건을 수사했고 진경준 전 검사장의 공짜 주식 의혹 사건 특임 검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은 연수원 기수는 23기로 후보군 가운데 가장 낮지만 나이는 59살로 최고령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사건 등 주요 적폐 청산 수사를 진두 지휘해 국민적 신망이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후임 총장 후보자의 자질로는 업무 능력은 물론 조직을 안정시킬 수 있는 통솔력과 검찰 안팎의 신망 등이 꼽히는데요. 무엇보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내부 반발 움직임도 보이는 상황이어서 균형감 있게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느냐도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기 장관은 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1명을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합니다. 최종 후보 임명 제청은 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오는 16일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대통령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차기 총장이 최종 임명됩니다.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새 총장은 문무일 총장이 임기를 마치는 다음 달 말부터 검찰 조직을 이끌게 됩니다. 지금까지 YTN 전준영입니다. 네, 될 듯 말 듯. 국회 정상화 논의가 막판 진통을 계속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에 대한 청문회 개최 요구로 맞불을 놓으면서 청와대를 향해서도 정상화 논의에 재를 뿌리지 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오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말로 국회 복귀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특히 U20 월드컵에 이강인 선수를 언급하면서 조속한 추경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자로잰 듯한 패스처럼 또 신내린 퍼팅과 같은 패스처럼 적재적소에 정확한 규모로 타이밍을 맞춰 추경 예산을 투입하는 역할을
자유한국당은 이강인의 이강인으로 맞받았습니다. 추경에 앞서 청와대 경제라인에 대한 경제실정 청문회를 여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이강인 선수 패스 이야기하면서 추경 적시 투입을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자살골 넣는 선수한테 추경 패스를 해줘야 되는 건지 한번 꼼꼼히. 여기에 청와대의 국민청원 답변을 두고도 국회 협상에 재를 뿌리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청와대는 특정 정당을 압박할 의도가 아니었다면서도 청원 답변 때문에 국회가 안 열린다고 말하는 건 유감이라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협상 조건이 추가되고 청와대와 한국당의 대치가 갈수록 격화하면서 상황이 더 꼬인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자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을 향해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한국당을 빼고 국회 소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양 당에 이번 주말에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저희 바른미래당은 독자적으로 정상화를 위한 행동에 개시를 하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이제는 정치권이 따가운 비판 여론도 애써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조롱 섞인 비난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돼 일하는 국회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자, 그런데 오랜만에 정치권에서 한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년 만에 이장과 통장의 수당을 30만 원으로 올리기로 결정을 한 건데 한국당은 자신들이 먼저 주장한 것을 상의도 없이 불쑥 발표했다고 비판하면서도 또 수당 인상에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건지 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파행 속에서도 일하는 여당을 강조하며 잇따라 당정 협의회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마을이장과 통장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섰습니다. 지난 2004년 이후 동결됐던 수당을 내년부터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겁니다. 주민생활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장과 통장의 사기 짐작과 이를 통한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6년 만에 마을이장과 통장의 수당이 오른다는 소식에 자유한국당은 총선용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것도 다 총선용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해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들이 애써 추진하던 정책이었는데 민주당과 정부가 아무 상의도 없이 가로채기를 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6차례나 개최를 했는데 총선용 당정협의 또 어떤 것은 야당 공 가로채기 당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마을이장과 통장 수당에 서로 공이 있다고 내세우는 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동네 사정을 구석구석 훤히 아는 데다 지역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마을 대표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주민과 현장에서 행정하고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참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통장 이장님대로 이장과 통장에 대한 처우 개선처럼 총선을 앞둔 본격적인 정책 경쟁이 시작될 만도 한데 여전히 국회문은 닫혀 있고 장외 설전만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바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물론 내년 총선을 비롯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이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내린 앞선 재판에 대해 대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확정 판결한 겁니다.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선거 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2억 4,8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인데 이후 돈을 빌려준 지방의원이 갚으라며 자신을 고소하자 빌린 적 없다며 맞고소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무이자인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이자에 해당하는 정치 자금을 기부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여기다 돈을 빌려놓고도 선거를 위해 거짓으로 맞고소를 했고
정치 자금을 빌릴 때 회계 담당자를 통하지 않았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런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고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의 의석수 역시 113석에서 112석으로 줄었습니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고령, 성주, 칠곡구는 재보선 없이 곧바로 내년 총선에서 지역 국회의원을 뽑게 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대한항공을 이용해 해외에서 명품 등을 밀수한 한진가 모녀 조현아 이명희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을 면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영 복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큰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재판에 나온 겁니다. 조 전 부사장은 법정에 몰래 들어갔고 이 씨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첫 선고인데 심정 어떠신가요?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 원, 이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유죄는 인정됐지만 실형은 면했습니다. 앞서 모녀는 대한항공 여객기로 명품 옷 등 물품 1억여 원어치를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중국에서 대추, 칼 호텔에 사용할 구근, 장미 구근, 발리 도자기 난로. 재판부는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라는 지위로 직원들을 범행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질타했습니다. 다만 밀수품 대부분이 생활용품이고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팔아가지고 이익을 얻으려고 한 걸 더 강하게 처벌하거든요. 유통하기 위한 것보다는 비난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거죠. 조양호 전 회장의 별세 이후 한진가에서는 경영권을 두고 갈등설이 불거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땅콩 회항 이후 물러났던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의견은 분분합니다. 복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견제나 자신들의 몫을 미리 챙기기 위한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개선의 의지가 없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조 전 부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경영 복귀하시는 건가요?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녀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또 다른 재판도 받고 있어서 경영 복귀를 둘러싼 비판적 시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고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해온 중국인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판매 총책 29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최근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공급받은 필로폰 500g 가운데 일부를 우편함 등에 숨겨놓은 뒤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수법으로 4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부산시 모라동 백양터널 요금소 앞에서 61살 A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음주 단속하던 경찰관을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경찰관이 무릎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8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네, 4살짜리 딸을 한겨울에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비정한 엄마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숨진 딸이 겪었을 고통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린 겁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두가 희망찬 한 해를 꿈꾸던 새해 첫날. 이제 막 4살이 된 A양이 작은 화장실 안에서 홀로 쓰러져 갔습니다. 영하 10도에 가까웠던 엄동설 안. 바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알몸으로 갇혔던 아이의 머리에는 피멍이 가득했습니다. 축축 치기만 하신 건가요, 후라이팬으로? 딸이 때렸다고 주장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가해자는 아이 엄마 34살 이모 씨. 숨진 아이는 재혼에 얻은 막내딸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또 이혼한 뒤
3남매를 홀로 키워온 이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이를 보고서도 응급실 비용을 걱정해 119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래보다 현저히 왜소했던 아이의 몸 곳곳엔 흉터가 발견됐습니다. 처음엔 때린 사실조차 부인하던 이 씨는 사인은 뇌출혈이란 부검 결과가 나오자 9살 큰딸이 때린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이 씨에게 적용된 아동학대 치사 혐의의 대법원 양형 기준은 징역 6년에서 10년.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겪었을 고통이 가늠조차 어렵고 응급조치조차 안 해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을 잃게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감기약과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도 덜 받고 양형이 낮았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처벌 수위가 이제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은 몇 년 전부터 학대가 감지됐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엄마는 구치소에 수감됐고 남겨진 두 아이는 외할머니 손에 맡겨졌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북한이 고 이희호 여사 별세에 대해서 조화와 조의문을 전달하며 애도를 표했지만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기조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남북 대화와 협력을 제의하고 있지만 북측은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만 드러낼 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제1부부장을 통해 고 이희호 여사의 조의문과 조화를 보낸 뒤 북한 매체들은 불과 4시간여 만에 신속히 보도했습니다. 김정은동 측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리시온 여사의 유가족들에게 조의문과 조화를 보내시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를 향한 비판은 그대로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남북선언 이행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외세 의존 정책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모든 문제는 민족 공조로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남한이 미국의 눈치를 보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남북 경협에 소극적이라는 불만을 유지한 겁니다. 또 6.15 공동선언 19주년 남북 공동행사도 거절한 데 이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도 지난 2월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북한이 고 이희호 여사에 대한 조의문과 조화를 보내며 남북 협력을 강조했지만 조만간 대화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사과와 배 등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과수 화상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충북 음성의 한 과수원에서 과수 화상병이 확진됐고 충북 충주와 제천의 사과 과수원 36곳에서도 의심 증상이 추가로 발견돼 정밀 검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43개 농가 27헥타르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는데 예년보다 발생 시기가 빠르고 면적도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오는 19일부터 나흘간 서울 AT센터에서 농업기술 100년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농업기술 박람회를 엽니다. 우리 농업의 지난 10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우선 농업인의 항일투쟁과 농업 성과, 기술 발전으로 달라진 음식 문화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 드론 재배 기술과 생육 측정 센서, 기상재해 조기 경보 서비스 등 미래 스마트 농업 기술을 소개합니다. 농가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공 제품을 만들려고 해도 시설 마련이나 기술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농산물 가공센터를 앞으로 더 늘릴 계획입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막 수확한 목이버섯을 물로 여러 차례 깨끗이 씻어냅니다. 식초에 파프리카 등을 섞어 끓인 배합초 용액과 목이버섯을 병에 담으면 완성되는 목이버섯 피클. 귀농할 때부터 목이버섯 피클을 만들기로 작정한 버섯농장 대표는 수년간 어려움을 겪다 마침내 이곳에서 제품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인허가 문제부터 재주장이라든가 비용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근데 때마침 그 센터에 기계가 있고 거기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검은 찹쌀과 현미, 붉은 쌀 등 5가지 쌀을 섞어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집에서 생산한 쌀을 이곳에 가져와 가정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오색쌀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 스틱 포장기는 농가에서 구입하기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여기 센터에 이 기계가 있는 거 알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스틱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됐는데 사실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이 농산물 가공센터가 갖추고 있는 기계 장비는 모두 60여 종. 부근에 있는 11개 농가가 이들 장비를 무상으로 이용해서 잼이나 절임식품, 음료 등 17개 가공 제품을 생산합니다. 이들 농가는 가공하지 않고 판매할 때보다 평균 3배 정도 높은 소득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인력과 시설 장비를 확충하고 이 상품들이 잘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 마케팅 쪽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농산물 가공센터는 모두 86곳. 농촌진흥청은 농산물 가공센터가 부가가치 창출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에 효과가 크다고 보고 2022년까지 110곳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네, U20이란 글자는 녹색으로, 파이팅은 빨간색으로 꾹꾹 눌러 쓰는 손편지를 받을 사람들 누굴까요? 20세 이하 축구대표팀 정정용 감독과 고재현, 또 김세윤 선수의 모교에서 손편지 쓰기 운동이 펼쳐진 겁니다. 까마득한 초딩 후배들이 결승을 앞두고 있는 선배들을 응원하기 위한 손편지, 대한축구협회로 전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초등생들 유행어 가운데 하나가 이거 실화냐라고 하던데 대표팀 결승 진출, 이거 실화 맞습니까? 네, 손편지 응원에 대한 선배들의 답장은 이번 주말 경기가 열릴 폴란드 우치 경기장 안에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오늘 시원한 바람과 찬 음료가 절로 생각나는 날씨였습니다. 뜨거운 볕이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8.8도, 대구는 30.3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늘에 구름의 양이 늘면서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대구의 낮 기온은 27도로 예년 수준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늘겠습니다. 제주도는 아침부터, 남해안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영서와 남부 내륙에도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또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7도, 광주 26도, 대구 27도, 부산 24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동해안에는 밤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후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